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메리 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올해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난달 50bp 금리 인하에 대해선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정책 재조정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금리 수준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으며 더 이상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는 동안 고용시장의 강세를 지켜내 연준의 이중 책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올해 기준금리가 25bp 추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는 잘 작동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으며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성장 모멘텀 둔화 등으로 주식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낮췄던 골드만삭스가 향후 몇 달간 채권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여름 안전자산으로 도피했던 위험 선호 심리가 돌아왔다며 강력한 경제 지표와 통화정책 완화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6,000선을 웃돌 것이며 내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15%로 내다봤습니다. 이다치 세이지 일본은행 정책심의위원이 오늘 금융경제포럼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조건은 이미 마련됐다면서도 물가 추세가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는 매우 느린 속도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디플레이션으로의 복귀 위험을 자극할 수 있는 급격한 정책 변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했던 초반엔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149엔대에서 148.86엔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으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면서 낙폭을 좁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ASML이 어닝쇼크를 발표를 했고 또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 우려가 겹치면서 반도체 업종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기업들의 실적에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또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9월의 소매 판매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는 상승으로 다우는 하락으로 출발을 한 건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영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하며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영국 물가가 중앙은행 목표치인 2%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항공료와 휘발유 가격 하락이 물가 하락을 주도했다는 분석인데요. 완화된 물가 데이터를 확인한 시장은 영란은행이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에 더욱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자국의 9월 수출입 물가를 발표했습니다.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7% 낮아지며 예측치를 하회했고 미국의 9월 수입 물가는 0.4%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공개됩니다. 18시에는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수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무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찾아뵙겠네요. 지난주에는 한글날에서 못 찾아뵙고요. 자, 2주 동안 쉬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많이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0월도 어느새 이제 반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10월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0월에 상승장이 이어지면 연말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게 일관적입니다. 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11월 5일 날 대선이 있죠. 부재자 투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누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조금 우세하게 지금 방향을 트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좀 많이 칠 거예요. 거기다 11월 또 7일 날 또 FMC 또 11월 또 회의가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그날까지 아직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안타깝게 한국이 좀 상당히 녹록하지 못합니다. 또 삼성전자가 좀 빨리 좀 날개를 펴고 앞으로 좀 좋은 길을 좀 나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긍정적으로 시험 생각하시자고요. 어차피 20일만 참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또 강한 나라니까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네요. 자, 1시간 동안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요. 2주 쉰 만큼 제가 오늘 알찬 자료 준비해 왔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미국 대선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반응을 보고 대응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가 그러한 전략들 잘 짚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혜선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는 것처럼 방송 중간중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혜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ASML의 부진한 실적과 함께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출에 국가별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1% 넘게 하락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도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개장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53분경 2218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0.56% 정도 하락한 22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발언했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 이사는 현지 시간 14일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주최의 한 행사에서 지난달 연준의 B컷 이후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본 전망은 여전히 내년까지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동시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10월의 고용 보고서인데요. 10월의 고용 보고서는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의 영향 등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지를 했고요. 10만 명 이상 고용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노동시장이 상당히 악화하는 경우에는 정책금리를 앞당겨 인하함으로써 더 빨리 중립금리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않게 높아지는 변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까지 금리 인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이지만 변수에 따라서 또 속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은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있죠. 네. 근데 참 지금 파월이 머리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이죠. 그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불과 이제 9월 FOMC 때까지만 해도 뭐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았다고 확신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아까 이제 뭐 월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번에 CPI 발표가 있었죠. 네네. 거기에서 뭔가 조금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CPI를 분석을 해보고 왜 쉽지 않은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아이템별로 다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헤드라인, 그죠? 뭐 그다음에 근원, 거기에 숫자만 보는데 제가 이거 뚜껑을 자세히 열어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월러 이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 가만 보자고요. 요게 제가 화면이 좀 작은데 간단하게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일단은 음식, 헤드라인은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다 포함한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유가는 많이 떨어져요. 유가는 아주 좋아요. 유가는 좋은데, 자, 물가가 지금 뛰어 오르는 게 지금 음식 쪽이에요. 음식 쪽. 지금 0.4%가 지금 올랐어요. 저번 달에 0.1%였는데 0.4%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뭐 좀 이따 이제 뭐 얘기를 또 앵커님이 하시겠지만, 자포라자인가요? 거기가 지금 뭐 러시아가 다시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자, 재작년 8, 9월 달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7, 8월 그 정도. 그런데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전 세계 식량이 지금 뭐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겠다.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 아까 말씀드렸고, 자, 두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안 해줄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음 달에 또 음식 쪽이 뛸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도 뭐 잠깐 번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자, 우리나라 전 세계 유일하게 맥도날드 한국에만 토마토를 안 집어넣는답니다. 햄버거에다가. 왜? 우리나라가 지금 토마토 농사가 잘 안 됐대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도 뭐 지금 앞에 나와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옥수수, 뭐 설탕,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물가가 뛰고 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음식 쪽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내려보면 에너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에너지 서비스. 자, 에너지 서비스도 지금 0.9%, 마이너스 0.9%, 0.7%였는데 전기하고 이제 가스죠. 근데 지금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0.7%, 0.7%. 자, 이건 서민 경제하고 아주 직결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 유가가 안 떨어지고 올랐다라면은, 그죠? 이거 3.3%가 아니라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유가도 보세요. 지금 뭐 널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9월보다는 10월 달이 조금은 유가 변동성이 세죠. 그러다 보면 유가가 지금은 뭐 9월 데이터는 조금은 좀 낮게 나왔으나 조금 스물스물 올라갈 가능성이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아직은 안 잡히고 있구나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보면 이제 근원 CPI죠. 근원 CP는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식료품, 에너지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관련 것들이 지금 저번에 0.0% 마이너스 1.0%였는데 지금 다 0.2%, 0.3%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제약 쪽에 관련해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쉘터. 이제 집값이 조금은 저번보다 0.5에서 0.2로 좀 내렸는데, 자, 어떻게든 상승 중인 건 맞잖아요. 약간 좀 내리고 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게 또 중요한 거고. 자, 맨 밑에 또 메디컬 케어 서비스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0.1이었는데 0.7. 이거로 또 뭐가 돼요? 서민 경제하고 가장 직결이 되는 거죠. 또 겨울이 또 다가오잖아요. 뭐 이제 독감도 있고, 아예 또 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다음에 또 서민들이 또 진료비가 또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숫자는 뭐 거기지만 숫자도 뭐 나쁜 건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자, 근데 안에 내용, 서민 경제하고 직결이 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지난달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꼴은 다음 달에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3.3%지만, 그죠? 헤드라인이 3.3%지만 그 이상에 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거에서 이제 파월이 첫 번째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금리를
CME에서는 다음 달 11월 달에 금리를 뭐 안 내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이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되면 자, 노동력 시장 아까 말씀을 하리케인이나 뭐 이제 그 항만 쪽에 그 파업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실업률이 어떻게든 10만 명 이상 올라갈 거예요. 아니, 고용이 줄어들 거예요. 10만 명 줄어들 거예요. 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자, 9월에 파월이 금리를 내린 이유가 뭐죠? 0.50을 내린 이유가 갑작스럽게 냉각될 수 있는 고용 시장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겠다 그래서 0.50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1월 7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날 이제 고용 지표 관련 발표가 있죠. FMC가 있죠. 자, 그 전에 어떻게 돼? 고용하고 실업률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숫자가 너무나도 안 좋게 나와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연준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연준 위원들 13명 투표를 하는데 의견이 또 분분하면서 시장하고 전혀 다르게 금리의 정책을 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파월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자, 고용을 생각했을 땐 금리를 팍 내려야 되는데 물가를 봤을 땐 내릴 수도 없고 아주 복잡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두 가지 의견 좀 제시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경기 침체 시그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과거로 보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 금리가 이제 다음 달에 CPI가 또 상승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2022년 8월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때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과거 70년대, 80년대를 절대로 난 답습하지 않겠다. 그래서 강하게 우리가 고강도 긴축을 해가면서 물가를 무조건 잡겠다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 70년대, 80년대예요. 가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70년대 초에 한번 뛰어 올라갔죠. 요 노란 선, 주황색 선이 인플레이션 CPI입니다. 그래서 올려서 이제 금리를 좀 올렸는데 좀 내려왔어요. 그다음 좀 지나다 70년대 중반 때 다시 한번 튀어 올랐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80년대 거의 엄청나게 15%까지 CPI가 올라갔네 거예요. 이때 이제 금리가 19%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반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로 따지면 11월이 턴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CPI가 뭐 한 달 정도는 뭐 괜찮다. 연은 총재가 일부 연은 총재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근데 만약에 11월 달에도 CPI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과거의 역사를 답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파월이 상당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금만 다시 우리 시험에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조금 보수로 대응하시면서 20일 정도 관망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또 좋은 게 뭐예요? 제가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자, 파생은 해지 상품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한국 시장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자, 그럼 해지가 원래 파생 시장이니까 파생 20일 정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저 앞에 자막 나가시는 거 1000명한테 오십시오. 그래서 공부한다는 셈 치고 20일 정도 공부하시다가 또 10월 관망하시면서 어떤 투자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연준이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방에 또 베팅하실 분들은 파생의 이 또 해외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명 마스터님과 함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자포리자 마을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즉 곡물 수출기를 지금 점령을 했다는 것이고 향후 곡물 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이것도 아무래도 인플레 상승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렇죠. 확실히 영향을 끼치죠. 네. 아까 말씀 2002년 7월, 8월, 9월 사이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서 뭐 여러 기관들이 뭐 세계의 기관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좀 만회를 했는데 이번에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약간 좀 북한군은 뭐 투입이 됐다 그러고 네. 확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더 이상 러시아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결국엔 러시아가 이게 만약에 물러서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누가 봐도 지금 러시아는 전 세계 산유국 2위 국가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식량을 공급하는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무기를 많이 갖고 있죠.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뭐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뭐 일부 국가들이 상당히 좀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배추값이 뭐 5,000원이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가 채소 것들이 이제 뭐 이슈가 된다면 이게 다시 한번 내관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 파월이 분명히 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러우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 곡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또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늘 좀 고민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민 네. 너무 많습니다. 네, 왜 고민하시다가 매수를 들으셨을까요? 지금 이제 어제 ASML 때문에 이건 매도로 봐야 되는데. 네네. 자, 어제 어쨌든 좀 과도하게 좀 내린 게 없지 않아 있죠. 특히 어제 엔비디아가 뭐 4% 넘게 빠졌고 지금 제가 지금 시장을 좀 지수는 좀 미국 증시는 못 보고 있는데 자, 오늘 키는 결국엔 엔비디아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보기엔 이제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엔비디아가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어제 어땠어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죠. 실적 발표를 하죠. 자, 매번 실적 발표를 하면 첫 번째 쪽은 이제 금융 쪽을 먼저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어제 금융 쪽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ASML이 뭐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뭐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뭐 다시 지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그거 때문에 엔비디아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황. 뭐 그런 거는 이제 안 좋은데 자,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럼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또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또 지금은 뭐 약간의 하방을 압력을 받았으나 또 다시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만약 보합권에 좀 강보합, 그죠? 올리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일단 매수의 관점으로 봤는데 장기적으로 관점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왜냐 진폭이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수로 봤고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이따 제가 투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타점을 짚어주시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은 조심스럽게 매수 타점을 한번 집어주기도 네. 좀 조심스러운데. 네. 오늘은 굉장히 그러면은 좀 쉬어갈까요? 조금 쉬어가고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이해한 거 또 안 드리면 서운하니까 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희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일봉을 보시면 요 밑에 선 좀 지우고요. 잠깐만요. 자, 보시면 딱 어떻습니까, 지금? 자, 일봉을 보니까 딱 어떻습니까? 자, 요쪽에서 어떻게든 뭔가 박스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자리였고요. 여기도 박스를 만들면서 내려가는 자리였어요. 그죠? 요게 이제 7월, 8월 그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중순경에 또 한 번씩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그죠? 9월 한 말 정도에서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아주 요 자리가 중요해요. 요 자리가 뭐냐면 2298입니다. 2298. 근데 230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2290에서 2300.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면요. 짧게 수익을 내세요. 괜히 여기서 자꾸 나는 오늘 수익을 내겠다 하시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40틱에서 한 60틱 정도. 그죠? 뭐 수치가 더 나오면 더 드셔도 상관없고요. 단 전제 조건이 뭐다? MIT 익절을 분명히 걸고 가야 됩니다.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MIT 안 걸고 무조건 올라가겠지 하고 지켜보다가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하셔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쉬어가시는 것도 좋겠고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장이지만 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 방향으로 바라보시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290에서 2300선 지지를 받는다면 MIT 익절을 잡고 40에서 60틱 정도 짧게 수익 내시는 거에 대해서 전략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 대신 군사시설을 타격하겠다고 미국 정부에 밝혔다는 소식에 어제 폭락한 유가인데요. 그리고 오늘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70달러는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 70.85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또 우하향을 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했고 70.23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약 보합권인 0.18% 정도 하락한 70.4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크루드오일과 관련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5일의 경우에는 매도 사인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동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하방 압력 쪽을 더 많이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중국 뭐 부양책을 쓰긴 쓴다는데 네, 뭐 말만 번지르르 하지 그럼 얼마를 쓸 건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게 네, 없고. 구체적인 게 없고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결국에는 이제 그 중국이란 나라가 경기를 살리려면 결국엔 땅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걔네들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땅 허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방 정부도 그렇고 지금 뭐 중앙 정부도 땅을 지금 뭐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자를 내려도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를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어젠가 그저께도 이제 수입 수출 또 무역 수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딜레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시장한테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작용으로 작용하면서 유가가 지금 급락을 하는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닌가. 거기다 또 뭐 내년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역으로 따지면 뭡니까? 증산을 하겠다는 거는 결국 내년도 경제가 그렇게 썩 세계 경제가 녹록하지 않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산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런 시향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도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또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이게 또 웃기는 거예요. 내일 발표예요. 이런 것들이 또 웃기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상 시향적으로 오늘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향은 거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일봉을 먼저 우리가 보자. 그럼 일봉을 어떻게 보냐? 막막하시죠? 그냥 간단합니다. 자, 캔들의 여기 지지를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지지를 받아주는 데를 선 한번 쫙 그어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지지에서 올라갔죠. 두 번 한번 올라갔으나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요. 자, 지지와 저항은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제가 몇 번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점은 매도로 본 거에서 저항대를 형성해 줬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로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봉이 돼 여기서 박스로 딱 이렇게 해서 보면요. 여기가 쌍봉이 나오고 출현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러고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5분봉을 보고 진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분봉 보겠습니다. 정확히 나오죠. 자, 어쨌든 원유 재고 발표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70.60에서 70.80 조금 많이 얼어놓으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저항을 받아주면 오늘 뭐 원유 재고 아까 말씀드린 내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20틱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뭐 20틱만 먹어도 나스닥으로 따지면 40틱이고요. 그죠? 30틱만 먹어도 60틱이 돼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니니까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해외 선물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때를 기다려서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겠다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네. 70.60에서 70.80 저항을 받아주면 그렇죠. 저항을 받아줘. 네, 저항을 받아주면 그때 매도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원유 재고 발표가 없으니까 아무 때나 그냥 저항 받아주면 그때 매매하실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전략 주셨습니다. 분위기상 오늘은 매도로 사인을 줄 수 있겠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70.60에서 70.80선 이때를 저항을 받는다면 이 가격대를 저항을 받는다면 그때 한번 매도로 진입해서 짧게 수익 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 이렇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골드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가 금 가격의 상승 탄력을 불어넣으면서 어제 하루 만에 반등을 했었던 금 선물인데요. 오늘도 현재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 이후에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10시 58분경 2688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점진적으로 다시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68% 정도 상승한 2697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향후 향방과 동시에 오늘 전략 알아볼 텐데요.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략에 대해서는 매수 사인을 주셨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중장기적으로. 네, 중장기적으로는 다들 뭐 3,000선을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미 대선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미 보시나요? 대선까지는 어렵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금리가 지금 뭐 10년 금리가 아직도 4% 초반대 있어요. 결국 낮은 금리가 아니죠. 네. 달러도 지금 벌써 그죠? 한 달도 안 됐죠. 뭐 100선까지 와 있었는데 지금 103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달러하고 골드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네. 오늘은 지금 달러가 뭐 약간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골드는 그냥 나몰라라고 혼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엔 아직은 뭐 대선 전까지 3천까지 힘들고요.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봉상을 보더라도 여기서 쌍봉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드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거는 대선 이후에 판단해 봐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국이 전 세계 이제 금 다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또 금 팔면 또 웃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오늘 자리값 드릴게요. 자, 일봉 보시면요. 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9월 26일이죠. 9월 26일 날 이제 2,708 온수를 찍고 일단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이제 영망치 패턴이 나왔죠. 여기까지 못 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엔 오늘 또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오늘 2,700이죠. 2,700까지 테스트 한번 할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올라가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맞아도 2,700이 될 것 같네요. 2,700까지 한번 올라가지. 오늘 고점이 2,7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짧게 매도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상단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분봉 갖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700이네요. 2,700. 딱 보시면 여기서 강하게 지금 윗꼬리가 좀 세게 달리면서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700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똑같이. 그래서 2,700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에 어떤 추세를 좀 보시면서 캔들선 5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들선의 각도를 보시면서 어떤 매도의 어떤 수익을 틱수를 좀 늘려가시면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예상해 주셨고요. 그리고 2,700선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때를 매수의 시점으로 보고 진입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한번 수익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금 선물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29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질문이든 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우리 천명 마스터님이신데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왓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제 29년의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선님 오늘도 강의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금주의 핫 이슈부터 짚어주신다고요. 네, 한 이슈 짚어드릴게요. 네. 이걸 짚어드리기 전에 제가 매주 목요일 날 강연회 하죠. 네. 온라인 강연회 하니까 자 앞에 자막 보시고요. 내일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면 이제 10월 달에 변곡점의 하루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 앞에 자막 보시고 꼭 참석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뭐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929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더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시향은 자신 있으니까 오셔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주의 핫 이슈 살펴보시자고요. 자, 결국엔 핫 이슈는 뭡니까? 내일이죠. 두 개죠. 소매 판매. 그다음에 여기 소매 판매. 그다음에 내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게 화두가 안 됐어요. 근데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되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화두가 있어요. 얘가 움직임에 따라 뭐 시장의 뭐 등락폭을 오고 가고 뭐 난리였어요. 그죠? 자, 근데 예상은 지금 어떻게 나오냐? 예상은 0.3입니다. 예상 0.3.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가 좋다는 얘기죠. 저번에는 0.1이었는데, 그죠? 근데 예측치보다 잘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 지난 거는 의미 없어요. 자,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 소비가 너무 좋은데, 그 미국 경제 끝도 없다. 그럼 어때요? 주식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단 좋으니까 연준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바라는 것처럼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추겠죠. 왜? 갑자기 또 금리를 또 급작스레 내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올 수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80년대를 답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간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저번에 258K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 255K예요. 그럼 어쨌든 조금의 숫자가 덜 나와 준다면, 그죠? 그러면 이것도 노동시장 아직은 괜찮아.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수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예상치를 봤을 때는 두 개 다 좋습니다. 결국엔 내일 확정치를 보고 판단해 보시죠. 그래서 내일은 요 두 개만 아까 이제 온라인 강연에 시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거만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쇼 이렇게 짧게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 자, 이제 여러 가지 매매법들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목균형입니다. 일목균형. 그죠? 자, 일목균형이 이제 우리가 배우려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책도 몇 권 되고요. 그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뭐 공부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뭐죠? 기법을 연구하는 그런 뭐 학자도 아니고요. 연구가도 아니고. 자, 우리는 실전 매매할 때 어떻게 돼요?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엑기스만 우리 시청자한테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거 너무나도 일목균형 자주 사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초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짧죠. 많은 걸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청자분.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댓글 앞에 저거 링크 자막 보시고요.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한 자료, 부연 설명까지 했으면서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제가 기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팅해 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팅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일목균형에 하나만 세팅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지우세요. 다 지우세요. 뭐만 해냐? 기준선만 세팅을 하면 되겠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기준선. 말 그대로 기준이니까 기준선만 세팅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일목균형표 세팅은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뭐냐? 이동평균선 되게 많은데 자, 5일선하고 21선만 세팅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세팅은 딱 세 가지밖에 없죠. 간단하죠. 심플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규칙이에요. 자, 기준선 또 뭐예요? 5일선,
21선이 동일한 방향이었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또 극대화를 시킨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우상향을 할 수도 있고 우상향은 매수죠. 그죠? 우하향은 매도죠. 그죠? 요 세 개의 선들이 동일하게 방향을 갔을 때만 우리가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을 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심플하죠. 다시 한번 아까 제목처럼 일목균형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규칙 다 알았으니까 리얼 차트 보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보시죠. 자, 참 매매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변동성 구간이죠. 변동성. 그죠? 자, 오늘 나스닥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까 이제 미장이 열리기 전에 그죠? 상당 시간. 그죠? 한 4시 이후부터 엄청났죠. 뭐 이런 뭐 오늘 이런 게 막 생겼잖아요. 뭐 이런 게 생길 때가 많죠. 이러면 정말 야, 오늘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거 실질적인 투자해서 실투해서 수익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데 또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싶은데 겁시다 하는 거예요. 들어야 겁나죠. 자, 이때 이걸 활용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팁을 또 드릴게요. 자, 1000명의 시그니처 기법은 6.25 전쟁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기법이 또 있습니다. 뉴드림, 그 다음에 장타 매매 기법, 38선, 백두대간이라는 기법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일목균형을 녹아낸 거예요. 자, 기준은 일목균형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 메인 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0명이 강조하는 제 1000명의 기법은 다 메인 지표에 근간한 겁니다. 거기다가 일목균형을 덮어씌우면 너무나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목균형은 기준선만 세팅하면 끝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시자고요. 자, 여기 검은 게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그죠? 그리고 요 파란 게 5일선이고요. 저는 캔들선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녹색이 21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 제가 동일한 방향으로 갔을 때 아주 안정적인 매매가 되겠다. 그래 말씀드렸죠. 자, 보자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규칙을 또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매수로 가니까 어떻게 저점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건 뭐예요? 쌍바닥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 처음에 바닥이 만들어졌죠. 그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들어가기 좀 겁나죠. 자, 그럼 확인 사살을 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자는 게 오늘 저의 얘기니까 확인 사살 해보자고요. 자, 두 번째 가니까 여기 또 한번 또 걸어줘요. 자, 정확히 쌍바닥이 나와줬죠. 자, 여기서 딱 보세요. 기준선, 5일선, 21선 동일하게 방향을 쳐다보고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련 없이 동일한 방향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캔들선이 또 중요해요. 자, 캔들선 일단 매수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각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35도 이상이 되면 그 추세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 각도가 높게 가면 높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거의 100% 확률이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 정확히 맞죠? 그죠? 거의 뭐 7, 80도 각도가 꺾였어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5분봉을 한 겁니다. 5분봉. 뭐 1분봉에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여기까지 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항상 수익이라는 건 변동이 있겠지만 자, 여기서 거의 한 150씩 정도 잠깐 사이에, 한 20분 사이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목균형을 1000명의 시그니처 기법하고 같이 활용을 했을 경우에 일목균형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그리고 청산하는 게 딱 정확히 나와요. 제 기법은 뭐냐. 자, 가다가 물론 매수니까 음봉이 터지면 당연히 청산하는 게 맞죠. 자, 근데 좀 더 우리가 기술적으로 디테일에 접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각도가 꺾이잖아요. 캔들선이. 여기서 미련 없이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확히 청산의 근거, 진입의 근거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또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바빠서 내가 갑자기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친구 전화 받거나 나 매매 못했어.
와 여기 너무 좋은 찬스였는데 미치겠네. 또 기회는 주어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캔들이 또 아주 좋은 게 나왔어요. 어떤 캔들이 나왔어요?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망치 패턴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무슨 얘기냐? 자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려가지 마. 위에서 밑에서 다시 한번 위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5일선 그다음에 기준선 21선이 동일한 방향으로 또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입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손절은 어디다 건다? 손절은 딱 손절 나오잖아요. 요 지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손절까지 나왔어요. 손절에 대한 원칙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깔끔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지지 계속 봤잖아요. 이청 어디서 한다? 여기 꺾이는 지점. 여기서 이청은 끝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뭐 여기서도 보세요. 똑같이 여기서도 100틱 이상, 여기도 100틱 이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일목균형, 너무나도 쉽게 단타 매매하는 법의 변동성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일 때도 있어요. 매도일 때도 있죠. 매수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매도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게 보면 이제 딱 헤드앤 숄더죠. 자세히 보면. 근데 헤드앤 숄더 일단 신경 쓰지 말자고요. 지금 뭐 쌍봉, 쌍바닥도 헷갈려 죽겠는데 뭐 헤드앤 숄더까지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자,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또 떨어지죠. 그죠? 자, 여기서 동일한 방향. 물론 여기서 들어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 확인 사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확인 사살하니까 정확히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가짜 수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지금 추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봉 정확히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5일선 기준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21선이 정확히 우하향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팁이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5일선하고 21선하고 기준선 사이, 그러니까 5일선하고 21선 사이에 기준선이 있으면은 더 좋은 어떤 방향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뭐 매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매수일 때도 여기도 가운데 있으면 기준선이 가이수돼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정배열, 역배열 개념으로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래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 똑같죠. 여기도 쭉 내려와서 여기서 꺾이니까 밀어 없이 털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또 바뀌잖아요. 여기서 또 기준선을 돌파하고 21선 돌파하고 여기서 또 쌍바닥이 나오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쌍봉이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그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목균형법만 사용하면 너무 복잡해요. 거기 쓰여지는 선만 해도 5가지잖아요. 자,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들하고 제가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진입의 근거는 간단해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일목균형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 못 드린 거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앞에 자막 보시고 천명한테 오시면 상세하게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29년간 마스터님의 수익률에 큰 역할을 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스터님만의 특급 기법과 이 일목균형표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이번 주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9월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또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알려주실 거니까 꼭 한번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변동폭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2290에서 2300포인트 지지 확인 후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40에서 60틱 정도 MIT 익절 걸고 대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쌍봉이 출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가 유리하고 5분 봉상 70.60에서 70.8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내일 원유 재고 발표가
정보가 있으니 오늘은 짧게 매매하고 대기하자고 얘기해 주셨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까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오늘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영망치 패턴이 나왔으니 2,700달러까지 재반등 주면 매도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